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3년 제37회 읽고 왔고요. 이번에 대상 받으신 작가님이 김애란 작가님이세요. 아, 이게 참 박민규 작가님 어, 얼마 전에 이제 대상 받으실 때도 참 좋았었는데 기뻤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라서 제가 김애란 작가님 참 좋아하거든요. 어, 너무 잘 쓰시고 어 그러니까 김혜란 작가님은 80년생이에요. 80년생인데 2002년에 등단을 하십니다. 그럼 스물셋? 그러니까 23 정도 대학생 때 등단을 한 거예요, 이미. 근데 보통은 다른 작가님들 보면은 한 30대 중반, 뭐 30대 후반 정도에 등단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분은 23세 등단했어요. 천재다. 한예종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문창과가 아니에요. 연극원 극작과예요. 근데 한번 소설 써볼까? 제가 자세한 거 모르겠지만 자세한 정황은 근데 김혜란 작가님이 대학교 다닐 때도 유명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글을 잘 쓰시는 걸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천재형이다. 천재형 작가. 원래부터 잘 쓰는 분이다. 이상문학상 기준으로 김연아 작가님이 3번 상을 타셨는데 2013년까지 2007년에 취미고인다로 우수상을 타셨죠. 그다음 2010년에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 그리고 2013년에 대상을 침묵의 미래로 타십니다. 이 세 작품 다 좋았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2007년에 취미고인다가 제일 좋았고요. 그건 뭐 워낙 독특한 소설이었으니까요. 2010년에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는 어떤 정석적으로 잘 쓴 소설 같고, 그리고 침묵의 미래는 이건 기존 소설하고 좀 다르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독특합니다. 근데 이 세 소설 다 형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어떤 소설을 쓰든 비슷비슷하게 쓰는 작가가 있고, 김혜란 작가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이렇게 써볼까? 이제 요번에 좀 다르게 써볼까? 매번 이렇게 모험을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대단하죠. 나는 어떤 형식이든 내가 소화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랄까?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닮고 싶은 작가. 언젠가 한번 김혜란 작가님의 단편집을 저희가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묵의 미래란 소설인데요. 이거는 화자가 독특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 일단은 제가 12쪽부터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작가님 문장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으면 와닿아요. 얼마나 한번 잘 쓰셨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첫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래된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길다. 그 이름을 다 부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평생이 필요하다. 혹자는 그것도 너무 짧은 기간이라 말한다. 몇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불러야 겨우 명명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도 누가 정말 그걸 다 불렀다면 그때 그가 발견하는 건 내 이름의 길이가 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일 거라고 말이다. 내 이름을 듣고 나도 내 이름을 잊었다. 내 이름이 궁금할 적마다 나는 내 이름이었거나 내 이름의 일부였을지 모르는 기억을 더듬는다. 그러면 어렴풋이 몇몇 단서가 떠오른다.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몇 살일까? 태어나 내가 처음으로 터뜨린 울음. 어쩌면 그게 내 이름이었는지 모른다. 죽기 전 허공을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은 어떤 이의 절망. 그것이 내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복잡한 문법 안에 담긴 단순한 사랑. 그것이 내 이름이었는지 모른다. 범람 직전에 댐처럼 말로 가득 차 출렁이는 슬픔.
그것이 내 이름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 이름을 못 웬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는 있다. 당신이 누구든 내 말은 당신네 말로 들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파트, 짧지만 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이 막 폭발하죠. 도대체 이 나는 누군가? 이름이 얼마나 길기에 그렇게 긴 이름을 갖고 있나? 이, 이게 감이 안 잡히죠. 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 파트를 보면 나는 오늘 태어났다. 그리고 곧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하루씩 산다. 노인으로 태어나 하루 더 늙은 뒤 노인으로 죽는다. 그 하루는 어느 종의 역사만큼 길며 그 종의 하품만큼 짧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이력을 단숨에 학습한다. 전생으로 태어나 전생으로 죽는다.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단어를 발음하면 저 멀리 심연으로부터 여러 개의 시간이 물수제비 뜬 듯 퐁퐁퐁 하고 단번에 뜀박질에 덤벼온다. 시공이 밀려온다. 아마 당신의 말도 그러할 것이다. 그것이 오래된 말이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몇 명일까? 나는 이 세계에서 하나의 언어가 사라진 순간 그 말에서 빠져나온 숨결과 기음들로 이루어진 영이다. 나는 거대한 눈이자 입, 하루치 목숨으로 태어나 잠시 동안 전생을 굽어보는 말이다. 나는 단수이자 복수, 안개처럼 하나의 덩어리인 동시에 낱낱의 입자로도 존재한다. 나는 내가 나이도록 도운 모든 것의 합, 그러나 그 합들이 스스로를 지어가며 만든 침묵의 무게다. 나는 부재의 부피, 나는 상실의 밀도, 나는 어떤 불빛이 가물대며 버티다 훅 꺼지는 순간 바라는 힘이다. 동물의 사체나 음식이 부패할 때 생기는 자발적 열이다.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어디 살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 나는 그 언어, 그러니까 어떤 종족의 말이죠, 말. 한국어, 영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그 말이에요. 음. 이 소설 이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소수 언어 박물관이라는 곳에 1000명의 1000개의 언어, 1000여 개의 언어를 쓰는 1000여 명의 화자가 갇혀 있죠. 그 정부 중앙에서 이들을 모아가지고 전시하고 뭐 보존하고 뭐 알린다 이런 명목인데 그들이 당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끌려와가지고 어 여기서 평생 살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면서 그 언어를 관람객들에게 전시하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판타지적 설정인데 이거 어떤 여기까지 하고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 그 침묵의 미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이전과 이제 소설과 좀 다르게요. 김혜란 작가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정서나 그리고 영화 쪽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런 어떤 문학으로서의 어떤 어, 이름이라는 어떤 뭐 정체성 혹은 어떤 이름 그리고 그렇게 생성과 소멸을 하는 어떤 이제 생물학적 자아 뭐 이런 느낌으로 어, 깊은 어떤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글도 쓸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어, 한 번에 이제 어, 굉장히 좀 중후한 그리고 이런 새로운 어떤 시도들도 좋아 보입니다. 맞아요. 박민규 작가님이 생각이 자꾸 나요. 그분도 자기만의 고유한 문체를 가지면서 뭐,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잖아요. 뭐 게임의 너구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무협지의 인물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양로원의 노인들도 이야기 쓰기도 하고, 정말, 정말 다양한 주제로, 어, 그려내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잘 쓰시거든요. 그분의 천재성. 김혜란 작가님도 분명히 자기 색깔을 가지면서 고유한, 그러면서 이렇게 써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둘 다 천재형 작가라고 보는데, 여기 첫 부분에 보면은 첫 문장이 나에게는 오래된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길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되게 그 시처럼 이게 압축적으로 이 문장 하나하나를 힘들여서 공들여서 쓴 느낌이 나요. 문장에 힘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묵직한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침묵의 미래의 문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읽으시면서. 이게 또 사실 소설의 아주 중요한 테마이자, 그리고 그림자라고 이제 부르는, 혹은 어떤 타자로 이제 부르는, 그리고 나의 어떤 정체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바람은 노래한다? 뭐, 풀잎은 노래한다? 이런 음음. 느낌의 소설들이, 이제 명작들이 많죠. 어, 그쵸. 이제 그런 어떤 느낌들처럼,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 음. 그런 어떤 생로병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름이 자신이 이제 수천 년 동안, 그리고 계속 짧은 기간 동안, 평생 동안 어떻게 불리는 그런 메아리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이 소설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특히나 이런 어떤 이력이나 종의 역사, 하품, 전생, 이런 단어들이 이 이름을 이제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많은 생각거리를 주게끔 한 어떤 음. 다양한 어떤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소설집 작품집이잖아요. 그래서 2013 년도에 대상 작품과 그리고 뭐 또 김혜란 작가님의 작품이 2개가 실려 있고 다른 작가님들이 8명 요번에 꽤 많아요, 우수상. 8명의 소설가님들의 작품이 올라와 있죠. 근데 이 작품들 중에서 총 9명이죠. 9명의 소설가 중에 전 김혜란 작가님의 문장이 제일 좋았어요. 솔직히. 예. 그 정도로 정말 탁월합니다. 이게 자 이게 프로 중에서도 프로다. 아니 소설가라는 직업 자체가 글 쓰는 직업이니까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 다 잘 쓰시는데 그중에서도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김혜란 작가님의 문장이 어 정말 압도적이에요. 늘 뭐 대상 탔던 분들은 문장력이 엄청났죠. 기본적으로 문장을 잘 쓰시는 분들인데 이 몰입도랄까? 이 집중도랄까?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어떤 뜻이랄까?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니. 담고 싶은 문장. 예. 하나하나 필사하고 싶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탄하면서 봤고 특히나 주제가 이게 화자가 언어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화자를 이렇게 잡은 것부터가 전 탁월했다고 봐요. 성공했다. 이게 소설을 쓸 때 이제 뒤에 소설도 인제 좀 가면서도 얘기하겠지만 뻔한 이야기, 뻔한 설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제 설정부터 망한 거 이제 설정부터 망하고 들어가냐 아니면 인제 딱 큰 그림을 그릴 때부터 인제 성공하고 들어가냐. 저는 인제 김혜란 작가님이 천재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장력도 그렇지만 이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서 화자를 이렇게 잡았네 언어로. 이 벌써 인제 귀가 솔깃하잖아요. 마음이 동하잖아요. 화자가 화자가 언어 있는 소설은 처음 봤어요 저는. 음. 자기 말에 대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소수 언어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 문단 한 문단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 침묵의 미래의 그 주제가 뭘까요? 어떻게 보세요? 음. 일단은 뭐 파트 1과 2로 나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파트 1에서의 이야기는 일단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뒤에는 구체적이고요. 음음. 맞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음. 예. 사실 의미론적으로는 달라요, 이게.
그래서 첫 음, 번째 파트에서는요, 확실히 이제 그 뭐 추상적인 어떤 명사,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이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뭐 우주적인 어떤,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를 넘어선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이름들은 이제 한 가지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을 품고 있고, 그리고 이름으로 이제 명명되어지는 순간 혹은 명명되기 전에 이런 이름들이 이제 발현이 되는 것이라서요. 사실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뭐 거의 이제 철학에서나 하는 거의 이제 그런 개념이라서 사실상 이게 거의 앞에 부분은 철학책 읽듯이 그냥 음, 보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음,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구체적인데, 음, 사실상 이 첫 번째에서 이야기는 하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문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몇 명일까? 어, 나는 몇 살일까?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영토적인 자아. 근데 이제 이게 또 저도 이게 추상적이라서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1 부, 2 부, 뭐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앞부분의 내용들은 정말 뭐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언어들의 나열인데 그 철학 진짜 철학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김연아 작가님이 평소에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을 풀어 놓은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이게 또 깊이를 더하죠. 인트로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나오는 게 되게 구체적으로 그 소수 언어 박물관에 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이렇게 가죠. 그렇게 가다가 한 노인이 집중되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이 언어는 자기에게 하고 있는 언어는 그 노인이 쓰던 말이었던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인제 구체적인 얘기들 그 노인이 인제 뭐 어렸을 때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구체성.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1 부, 2 부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제가 앞에 인제 1부 앞부분 보면서 '야 이거 끝까지 이렇게 쓰실 생각인가?' 밀어붙여서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하겠죠. 근데 화자가 그냥 언어이고 뭐 어떤 사건도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모험이었을 것 같고 인제 구체성이 소설은 어쨌든 뭐 인물이 필요하니까요, 캐릭터가. 인물이 필요하고 또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하니까 그 2 부 그러니까 후반부를 이렇게 근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잘 어우러진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다는 거 이게 정말 잘 구성된 구성적으로도 잘 된 소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이제 하나로 이제 어떤 귀결되는 뭐 자신의 어떤 인생을 이제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노래나 어떤 우리가 이제 말해지는 어떤 말들이 이제 언어라는 이제 형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집이라는 어떤 개념도 결국에는 이제 이 언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이름을 또 이렇게 불러준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존재론처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로서도 진짜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또 이제 그런 어떤 흐름에서 사라지는 어떤 존재들, 사라지는 언어들, 그리고 지구상에서 계속 이제 뭔가 이제 없어지고 뭔가 지워지고 뭔가 이게 반복을 하는 어떤 역사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캐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읽으면 됩니다. 16 쪽. "이들은 모두 이 세계에 단 하나뿐인 언어를 구사하는 마지막 화자들이다. 그리고 대부분 혼자다."
그리고 아랫줄에 보면 다 죽고 살아남은 건 오직 자기 자신과 엄청나게 아름답고 어마어마하게 종교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말뿐이란 걸 결국엔 받아들여야 했으니까 이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과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했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스스로를 다독이고 설득하는 데 다 썼다. 누구든 세상에 홀로 남겨질 수 있고 마지막 화자가 될 수 있지만 하필 그게 나라는 걸.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테며 그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납득해야 했으니까. 그 단순한 현실을 인정하는데 누군가는 평생이 걸렸다. 어떤 이는 죽는 날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기적처럼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자기네 부족말로 아침 인사를 건네주기를. 연민도 경멸도 호기심도 없는 얼굴로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놔주기를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혼자라는 단어를 달아 없어질 때까지 만지고 또 만졌다. 몸에 좋은 독이라도 먹듯 날마다 조금씩 비관을 맛봤다. 고통과 인내 속에서, 고립과 두려움 안에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소금처럼 하얗게, 하얗게 결정화된 고독. 너무 쓰고 짠 고독. 그 결정이 하도 고유해 이제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입을 잘못 떼었다가는 한꺼번에 밀려오는 감정과 말의 홍수에 휩쓸려 익사당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요. 전반부가. 음. 자, 읽으면서도 감탄을 하게 되죠. 문장 호흡 완벽하고, 이게 이 몰입도도 좋고, 이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최선의 언어들, 단어들을 골라서, 최선의 문장들을 골라서 쓰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더라도, 아,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작가들은 이렇게 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죠.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묘사를 한다고? 너무 좋아요. 그냥 읽으면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아, 뭔가 느껴지잖아요? 아, 이제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까지 절박해지, 고독한 화자들. 자기 언어를 이제 갖고 있는. 내가 죽으면 그 언어도 소멸해. 이런 상황인 거죠. 어, 그걸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 장면을 지금 읽어드렸어요. 아, 탁월하다. 이걸 뭐 다 읽을 순 없고,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뭐 저희가 사족을 붙이기보다는 이 소설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오디오북처럼 읽으면 그냥 와닿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저희는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해석하고 분석하고, 뭐 오독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영역이 이제 좀 앞에 이렇게 나열이 됐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소수 언어 박물관 나오죠. 요거도, 이제 문단을 근데 재밌는 게 문단을 이렇게 엔터를 쳐가지고 문단마다 이렇게 띄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참 좋았어요. 널찍널찍하게 이제 봐서 그 한 문단씩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어, 한 문단 좀 이렇게 곱씹어 보고 그 다음에 좀 숨을 고른 다음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자. 이런 실제로 그렇게 쓰였고 소설이 되게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20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 중앙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세계 곳곳의 언어를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 단지를 세웠다. 결과는 그 반대였다. 그리고 그건 중앙에서 내심 바라는 바이기도 했다. 그들은 잊어버리기 위해 애도했다. 멸시하기 위해 치켜 세웠고 죽여버리기 위해 기념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모두 기획된 거였는지 몰랐다. 오늘도 이곳에선 오래된 언어 하나가 거짓말같이 사라졌다. 보름에 한 벌꼴로 일어나는 일이라 이제는 놀라는 이도 없다. 그렇게 마지막 화자를 떠나 하늘로 오르게 된 존재가 나다. 나는 내 과거를 드문드문 떠올리며 저 아래 누군가 버리고 간 박물관 입장권을 굽어본다. 아,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바라는 게, 진심으로 바랐던 게, 잊어버리기 위해 애도하고, 멸시하기 위해 치켜 세우고, 죽여버리기 위해 기념했다. 아, 이 부분 참, 어, 뭔가 와닿죠. 오늘날에도 많은 애도를 하잖아요. 어떤 참사, 얼마 전에 있었죠? 참사가 터지고.
근데 애도를 유보하면 만약에 이제 애도를 해버리면 이제 애도했으니까 끝이야 땡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 그러니까 전체의 마음이 전반적인 마음이 어, 잊어버리기 위해 애도하고 멸시하기 위해 치켜세우고 죽여버리기 위해 기념했다. 되게 날카로워요 문장이. 음, 이 부분이 좀 와닿았고요 저는. 음. 일단 파우스님 어떻게 뭐 좀 와닿았던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이 부분도 좋고 어느 부분이든. 저는 사실 어, 여기는 좀 제가 납득이 약간 살짝 어려운 게요. 음,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추상적인 공간이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든 이제 언어를 이제 뭔가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중앙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죠. 예. 그리고 뭐 그것이 이제 멸시하기 위해 치켜 세웠다. 그리고 뭔가 잊어버리기 위해 애도를 했다. 이게 여기에서는 굉장히 낯선 어떤 상징인데요. 이게 끝까지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서사의 흐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그 끝날 때까지 이제 박물관을 이제 계속 서성 있는 이제 사람들이랑 마치 큐레이터처럼 앞에 이제 있고 이제 앞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뭔가 이제 언어를 이제 내뱉고 이제 죽어가면서도 내가 이제 그런 어떤 말들을 이제 대화를 막 서로 하기도 하고 그것이 서로 이제 엇갈리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말들인데요. 이것이 과연 근데 추켜 세우는 어떤 것 그리고 다시 이제 잊혀지기 위해서 이렇게 애도를 한다는 것 이런 뜻의 어떤 의미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저는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그 어떤 의미를 딱 가진 건가 음, 이게 이 주장이 이제 또 맞으려면은 나중에 이제 소수 박물관을 이제 정부가 뭔가 이렇게 중앙에서 이제 통제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언어를 만약에 이제 교화를 하게끔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말레이시아 반도에는 실제로 이게 수백 가지 언어가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총균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중앙에서는 너네 표준어만 써. 너네 원래 토착어 쓰지 마. 너네 기념관 세워줄게. 그러니까 우리 표준어 하나로 통일하자. 너네 그 원주민 말 쓰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납득이 가거든요. 그런 정황이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정황은 아니라서 조금 하긴 뭔가 네, 뭐 문장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저는 와닿았고 계속 워낙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음, 보면은 뭐 중앙이 뭐 25쪽에 보면 뭐 다른 언어, 다른 부족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어느 부족의 언어에는 성조가 수십 개다. 그들은 어느 열대 지방에 사는 빨갛고 쭈글쭈글한 멱을 가진 화려한 희귀새처럼 온다. 이방인의 귀에는 그저 크크헉 흐헉헉처럼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수만 가지 문장으로 확장되는지 나도 알지 못한다. 어느 부족의 시제에는 전생과 환생이 들어간다. 그런 건 누가 정하고 어떻게 설득되는지 다른 이들은 조금도 가늠하지 못한다. 어느 나라의 동사는 150번 이상 몸을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 묘사가 뭐 실제 이런 언어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상관은 없죠. 어쨌든 소수 언어들 영어나 뭐 한국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언어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실제로 그런 언어들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돼요. 진짜 세계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지. 어, 그러면서 이제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수자 뭐 소수 언어에 대해서 이 소설은 그래서 좀 언어 자체를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이거든요. 음, 소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소수자 많은 작가님들이 그러시죠. 소수자 아니면 좀 어, 약자, 약자를 등장인물로 많이 등장시키고 뭐, 어, 주목하게 하는데
여기서 인제 소수 언어에 집중을 함으로써 화자가 그러니까요. 소수 언어. 어 그게 참 좋았어요. 잊혀지는 언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들을 이렇게 곱씹어 볼 수 있다고 할까? 그 언어도 소중하니까요. 다수가 쓴다 그래서 어 다수가 또 소수를 억압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구체적인 그 묘사가 참 좋죠. 그래서 소수 언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거죠. 이건 뭐 언어뿐만 아니라 뭐 음악이나 음악도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비주류 장르나 뭐 미술도 그렇고 어느 분야로든 다 있을 텐데 그런 거 상상하게 되는 그런 게 좋았어요 저는. 좋았고 이 구체적인 인물도 나와요. 어떤 그 화자였던 그 남자. 어 그 남자가 인제 도망갔다가 여길 이제 탈출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런 스토리도 참 좋았고. 어 그래서 혹시 파우스 님은 또 좀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나 그런 어떤 장면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이번 이제 1 파트 제가 말하는 어떤 그런 어 이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인 게요. 예 좋습니다. 마치 이제 그 뭔가 하이데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이 제 어떤 시간성에 따라서 이제 막 이것이 하나의 분절화해서 뭐 시간이나 어떤 공간 혹은 어떤 그런 성질, 뭐 형질, 그리고 그런 어떤 이름이라는 것의 어떤 뭐 추상성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생각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한 개념이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앞에서는 굉장히 뭐 추상적이라서 이게 어떤 하나로 이제 규정되는 어떤 이름이 아닌데요. 뭔가 그런 어떤 현상이나 어떤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속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간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단순히 이제 생각하면은 그냥 어떤 이름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나라는 어떤 것이 나라는 사람이 뭐 그냥 뭐 1살 때 어떻게 태어나서 뭐 2살 때 이렇게 뭐 돌을 뭐 돌을 1살 때 보내고 남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를 가고 그리고 뭐 한국의 어떤 정체성이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정체성을 이제 습득하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딱 규정되면은 사실 어떤 형태의 어떤 자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공의 어떤 새가 된 그리고 어떤 내가 이제 뭐 하나의 어떤 그런 인격체 뭐 어떤 완성된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학의 역할이 어떤 그런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파트는 제가 예예. 보기에는 예 아주 뭐 사라져가는 어떤 말들, 사라지는 어떤 뭔가 사람들, 그리고 박물관, 이런 어떤 중앙과 어떤 변방, 이런 상징을 잘 쓰여져 있어서 만약에 이 중간중간에 또 이런 어떤 삶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사실 그래서 소설이 그런 인생을 또 주워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여기서 많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음 또 여러 가지로 미끄러지기도 해서 좀 뭐 재밌게 읽었습니다. 음. 29 쪽에 한번 이 아래 문단을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중이염이나 후두암, 치매뿐이 아니라 이곳의 화자들은 평생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았다. 그것은 말을 향한 지독한 향수병이었다. 이들은 과거에 들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았을 몇몇 밋밋하고 순한 단어 앞에서 휘청거렸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네 말로
무심코 천도복숭아라고 말하며 울고 어떤 이는 종려나무라고 한 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뜬금없이 떠오른 곤지곤지라는 단어에 목을 때가 뜨거워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연두 또는 뽀뽀라는 낱말 앞에서 심호흡을 한 사내도 있었다. 내 마지막 화자도 그런 말들과 이별하고 싶어 얼마간 입을 굳게 닫고 살았었다. 하지만 살해당한 뒤 며칠 동안 보이지 않다. 어느 날 불쑥 광물 위로 떠오르는 시신처럼 무언의 주장처럼 굳이 입을 떼지 않아도 내면에 떠다니는 온갖 상념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에게 모호한 호흡이고 생각이고 문신이라 갑자기 그걸 안 하고 싶어졌다고 해서 쉽게 지우거나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말과 헤어지는데 실패했다. 그렇다고 말과 잘 사귄 것도 아니었다. 말을 안 해도 외롭고 말을 하면 더 외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자기 삶의 대부분 시간을 온통 말을 그리워하는 데 썼다. 혼자 하는 말이 아닌 둘이 하는 말. 셋이 하면 더 좋고 다섯이 하면 훨씬 신날 말. 시끄럽고 쓸데없는 말. 유혹하고 속이고 농담하고 화내고 다독이고 비난하고 변명하며 호소하는 그런 말들을. 그는 언제고 자유롭게 나를 부리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내 이름의 메아리와 그 메아리의 메아리가 만들어내는 오목한 자장 안에 머물고 싶어 했다. 그는 단지 그 소박한 바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소리를 표현하고 맛을 그리고 감정을 가리키는 그 풍부한 어휘들을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라고 그는 죽으면서 생각했다. 그때 그는 짐승처럼 그저 크어, 크어, 크어 이라고밖에 얘기하지 못했지만 나는 순간 그가 부른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걸 알았다. 이 부분도 정말 좋았어요. 다시 읽지만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라는 게 특히 이제 이게 SF 같아요. SF 판타지 소설 굳이 분류하자면 소설은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 이렇게 그려봄으로써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죠, 사람들을. 만약에 언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마지막 화자라면 여긴 다 그렇잖아요. 천여 명의 사람들이 내가 다 마지막 화자야. 내가 죽으면 우리 언어도 소멸해. 우리 말도.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어. 그럼 어떨까? 그게 나야. 내가 죽으면 한국어 끝이야. 이,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진짜 이 소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김연아 작가님이 쓴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가 나오고 여기서 깊이가 나오고 어 그러면서 언어의 본질이랄까? 언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긴 종려나무 그 한마디 하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막 천도복숭아 하면서 울고 막 각자의 그 단어 하나하나에 깃든 어떤 추억이랄까? 그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이 문단이 너무 잘 그려냈어요. 어, 우리가 대신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지만 소설도 대신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잖아요. 작가는 그래서 독자들을 대신 경험해주고, 대신 상상하고, 대신 철학도 하고, 대신 사건을 통과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소설이 그렇죠. 그런 역할을 잘 해내고 있죠. 파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뭐 그런 언어가 이제 점점 이제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변방 혹은 이제 천도복숭아, 종려나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언어들이 사실은 뭐 소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언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도.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소리를 표현하고 이제 감정을 이제 가리키는 어휘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 그런 어떤 이제 이름들이 이제 그, 그 언어로서만 이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확실히 이제 뭐 그런 어, 여러 가지 뭐 무언의 어떤 주장 음. 그리고 흐억이라고 불렸는데 그것이 내 이름이라고 이제 불리는 어떤 순간이 어,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어, 잘 쓰여진 부분이다. 음,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런 어떤 소수 민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또 하나의 존재적인 어떤 측면을 또 깨우는, 아, 맞아요. 그 존재. 응, 사실 뭐 응. 엄마나 이제 부모님이나 혹은 친구나 어떤 사람들이 안 불러주면은 내 존재가 응.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쵸. 네. 언어도 누군가 말해줘야 되고, 나도 누군가가, 그죠, 알아줘야 되고, 네. 그죠. 사실 뭐 소수민족이라고 할 것도 없이 어, 이름을 이제 불러주고, 그리고 음, 야 음, 언제 저녁 7시에 보자 이렇게 음, 해야 음, 존재가 이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런 또 존재성에 의해서 그런 어떤, 그리고 언어로서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뭐 한국어나 외국어를 이제 쓸 때 사실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면은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다르죠. 응. 그게 느낌이 안 살죠. 그리고 뭐 한국어로도 사실 모든 100% 담아낼 수가 없듯이. 맞아요. 응,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게 그렇게 이제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발굴하고 응, 이것들을 이제 또 발견하는 게 응, 또 문학가, 응. 철학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소설가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소설과 소설? 이거 소설가, 자기가 작가니까 화자로 소설가가 자주 등장해요. 어쩔 수 없죠. 뭐 자기가 항상 이제 소설가로 살아왔으니까 소설가의 마음을 잘 알 수밖에 없고. 근데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을 가만히 보면 이분이 지금 이때 당시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보이죠. 그러니까 언어, 그 말, 어,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 소설은 김혜란 작가님의 평상시 그 깊은 어떤 관심과 애정을 생각을 많이 했던 그거 그냥 그대로 쓴 거죠. 나는 언어에 관심 있어.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작품이 김혜란 작가님인데 이분은 확실히 언어를 이렇게 만지는 이 단어나 이게 문장을 만지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고 평상시에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이 김혜란 작가님이기 때문에 침묵의 미래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언어에 대한 정말 지대한 관심. 전 또 한편으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설가가 소설 쓰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 그 폭이 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설가가 지금 이제 그 파우스트님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제주도도 갔다 오셨고 이제 그 어쨌든 몸으로 하는 노동 이제 하셨잖아요.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좀 부끄럽긴 하지만 뭐 그냥 뭐 그 식당 같은 데서 서빙도 하고 뭐 그런 좀 그런 일이 그렇게 살았죠. 지금 편의점 하고 근데 이런 경험들 저는 이제 편의점을 한 5년 넘게 하다 보니까 편의점에 대해 별로 처음에 애정도 없고 진짜 싫었거든요. 나가기도 싫고 지금도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큰 애정은 없지만 편의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겪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겪은 거 쓰잖아요. 내가 겪었으니까 그 현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학창 시절에 학교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경험의 벽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했던 말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설가 소설도 좋은데 이미 많은 소설가가 썼어요. 누군가 또 쓰겠죠 앞으로도. 소설가들이 더 다양한 경험들 그러니까 증언으로서의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김연아 작가님 침묵의 미래를 씀으로써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됐잖아요. 아직 안 쓰여진 소설들이 많아요. 누군가 써야 돼. 안 쓰여진 소설. 쓸 수도 있었을 소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따져도 직업이 뭐 10,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소설을 통해서 본 직업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제 파우스님도 떠올려 보면 다양하진 않고 이렇게 몇몇 직업에 한정돼 있어요. 뭐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특이한 직업 나오면 너무 반갑고 그 직업 자체가 갖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증언을 해야 된다. 아, 이, 이 김연아 작가님이 이렇게 언어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데 누군가는 또 소설가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뭐 어떤 거에 집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독특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남이 주목하지 못하는 거, 남이 쓰지 않았던 거. 그럼 누군가 그 영역을
아니면 그 직업을 뭐 그 분야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걸 써줘야 돼요. 그게 소설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솔직히 근데 김혜란 작가님이 쓴 침묵의 미래는 이 주제는 이미 많은 소설가들도 자기 언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소설가들은 누군가 썼겠죠, 언젠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소설가라면, 좀 이건 부탁이기도 하고,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영역을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다. 써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고 싶고요. 일단 당장 저부터 증언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말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은, 이게 반전이랄까요? 이 언어가 막 이제 날아가면서, 이 공간, 소수 언어 박물관? 이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 중앙에 있는 구 같은데 막 이렇게 언어들이 막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다 그 중앙이라는 어떤 그 국가, 어쨌든 중앙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건가? 어.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예, 반전이랄까요? 저는 뭐 이게 또 앞에 원 파트랑 이제 마지막 3 파트가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어떤 뭐 오해에서 이해 단계로 가는, 그리고 어떤 이제 문법으로 이제 상징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질서를 향해 가는 그런 어떤 에너지, 자원, 그리고 쓸모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이제 가는 이제 어떤 활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이제 뭐 인간의 거대한 담론 중에 하나인 어, 그런 이제 상징계 질서에 편입하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거세를 당하는 상상계 언어들, 뭐 락강이나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한 그런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로 이제 언어학자나 이제 구조, 뭐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나 그 러셀 쪽이 이제 그걸로 이제 상징계를 다 뭐 설명해 버리면 안 된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언어적인 이제 세분화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진리들을 또 발굴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뭐 이 소설이 지닌 어떤 그 담론들이나 그런 이해나 오해의 어떤 간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침묵의 미래는 여기까지 하고 그 자선 대표작이 있어요. 요거 인제 그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라는 소설이죠. 이 소설은 그 아이가 화자예요, 아이. 아이와 아빠가 같이 살죠. 아빠가 인제 아이 머리를 깎아 주는데, 근데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아이랑 보거를 먹었어요, 처음에. 어 37 조에 이런 말이 나오죠. "비싼 거다 많이 먹어라. 보거에는 말이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요. 너는 오늘 밤 자면 안 된다. 자면 죽는다." "뭐라고요?" "죽는다고?" "아버지는요?" "나는 어른이라 괜찮다." "근데 왜 근데 왜 나한테 이걸 먹였어요?" "네가 어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어릴 때 이걸 먹고 견뎌서 살아남았다." "정말이요?" "그럼 옆집 중군의 삼촌도 이걸 먹고 죽었다." "아버지 전 이제 어떡하죠?" "너는 오늘 밤 자면 안 된다. 자면 죽는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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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가 나와요. 이 아빠는 도대체 뭐지? 이 얘는 지금 '내가 진짜 아빠가 날 죽이려고 버거를 먹였구나. 내가 죽겠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아빠 되게 웃긴 게, 이래서 인제 이 아이는 안 자려고 애를 써요, 이 밤에. 그러면서 아빠한테 머리를 깎아 달라. 어. 머리를 깎으면서 인제 이 아이는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엄마가 없는데
엄마를 어떻게 만났고 엄마랑 어땠고 이런 걸 계속 물어봐요. 거의 이제 그 천일야와 세헤라자드처럼 계속 천일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해야 안 죽잖아요, 자기가. 그 왕한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아이는 자지 않기 위해서 어,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어땠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늘어놓는데 그 이야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정말 모르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진짜 아까 보고 얘기도 그렇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독특한 캐릭터예요. 아까 보고 보고도 그렇죠. 너 죽는다. 근데 이걸 진지하게 하는 건지 말하는 건지 아니면 좀 이게 놀리는 건지 잘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 만났던 썰을 푸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런 소설이거든요. 정말 독특하다. 저는 좋게 봤고요. 이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그 무스비님이 또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네. 이게 찰리 야와처럼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정말 좀 흥미롭고 그리고 사실 이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앞에 어떤 그런 어떤 담론과 이어지는 과연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아, 그죠.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한 거죠. 자기의 기원이랄까? 어, 그리고 그것들이 또 비밀이라고 하고 맞아, 아빠, 맞아. 그리고 사실 이제 거짓말인지 모를 뭔가 진실일지도 모를 어떤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엄마를 또 상징해서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전에 있었던 엄마와 아빠의 어떤 상징들, 음,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깨우는 게 정말 탁월한 또 소설이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42쪽에 이렇게 나오죠. 머리에 이제 머리 깎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아버지,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움직이지 마라. 그런 건 엄마에게 다 물어보는 거다. 하지만 엄마는 죽었잖아요. 그랬지. 궁금해요, 아버지. 나는 어떻게 말해줘도 믿지 않을 거다. 믿을게요, 아버지. 고개 좀 숙여봐라. 이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비밀요? 그래, 비밀.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였지. 그러면서 이제 썰이 시작하는 건데, 어, 이제 해변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죠. 근데 이거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좀 웃겨요. 웃기고 추억을 자아내고 어,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아가씨 한 명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있던 그 친구들 무리가 있고 해변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처녀였죠. 엄마가 있던 그 친구들 무리가 있어요. 여자 무리. 근데 아버지가 힐끗힐끗 보는 거죠, 거기를. 근데 아가씨 한 명이 울고 있어요. 엄마겠죠. 가볼까?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자의 몸 여기저기에 불긋한 두드러기가 나 있다. 그래서 모래나 바닷물 때문인 것 같아요. 어? 아버지가 용기 내서 말하죠. 괜찮다면 제가 어떻게 좀 해볼까요? 어떻게요? 아버지가 그녀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그녀의 팔을 가만히 들어 올린다. 손에 쥐고 있던 감자를 그녀의 팔에 비비기 시작해요.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마사지하죠.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가라앉아요. 어머, 어, 어머, 이제 어머. 그게 네 엄마가 내게 건넨 첫 마디였지. 응. 첫날 밤에도 네 엄마는 어머어머 하고 미친 듯이 외쳤지. 뭐라고요? 아니다. 이거 일부러 웃기려고 넌 부분인데 이거. 어머. 근데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같이 놀아요. 이제 이 사람들 청년들은 같이 놀다가 아버지를 모래에 묻죠. 묻고 이제 모래에 이렇게 그 모래로 몸통을 만드는데 아버지는 그 47쪽에 보면 아버지는 고개를 빠끔 내밀어 자신의 몸통을 살펴본다. 건장하니 마음에 든다. 그런데 가슴 위로 웬 저통 두 개가 솟아있다. 아버지는 울며 하지마 이 개새끼들 라고 외치고 싶다. 친구들이 비켜선다. 아버지가 고개를 든다. 하늘을 향해 불뚝 솟은 성기가 보인다. 아주 거대한 모래성기다.
친구들이 와하고 웃는다. 아버지는 창피해서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 상황이고, 근데 그 성기에다가 이제 48쪽에 보면 누군가 아버지의 성기에 기다란 불꽃놀이 막대를 꽂는다. 그러면 그곳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불꽃이 이제 퓨웅퓨웅 날아오르죠. 펑펑 터지고. 어, 그리하여 아버지의 거대한 성기에서 나온 불꽃들이 민들레시처럼 밤하늘로 퍼져나갔을 때, 아버지의 반짝이는 씨앗들이 고독한 우주로 멀리 멀리 방사되었을 때, 바로 그때 네가 태어난 거다. 이제 아버지가 이런 얘기, 거짓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 제목이 그래. 제목도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제목하고도 이어지는 에피소드죠. 이게 뭐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중간에 이제 앞에 서두가 없고 뭐 이 중간에 이제 아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천년의 어떤 시간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상 박민규 작가가 썼다고 해도 무방한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냥 음, 약간 되게 해프닝 같은 그냥 뭐 맞아요, 맞아요. 모래사장에 갔는데 음, 친구가 장난스럽게 음, 막 가슴 둔덕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성기 이렇게 뭐 둔덕 만들어서 놀았다 끝 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는 또 불꽃놀이. 중의적이에요, 되게. 아, 아담이랑 그 천년의 시간이 들어가니까 어, 그리고 그 앞에 서두랑 이제 끝에 뭔가 그런 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제 그 존재론적인 어떤 질문까지 들어가요. 이게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어난 어떤 이유가 사실은 그 수많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어떤 남성들, 여성들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가 다 겹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나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 그리고 이 작가가 이제 글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성행위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적는 게 글이 아니잖아요. 음,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음, 생각해 보면은 이 고독과 이 모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음, 방식과 이 우주에서 이제 태어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많은 이제 민들레처럼 이제 씨앗처럼 이제 퍼져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좀 아버지의 어떤 이야기로 좀 전 세계의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성을 이제 막 이렇게 뭐 그러니까 핑퐁을 하듯이 정말 재밌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이게 이 에피소드 자체는 재밌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분명히 이제 뭔가 김연아 작가님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쓰셨을 텐데 이게 뭘까 싶어가지고 좀 의아했던 어 49쪽에 보면 이게 이 이야기는 그냥 읽어도 재밌긴 해요.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깊이 또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 파우스트님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뭐 중의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이 좋지 않나. 어. 진짜 좋은 작품은 뭐 대중성과 작품성 얘기하잖아요. 동시에 들어있는 대중들은 이거 얕은 수준에서 그냥 딱 보면 재밌어 그냥 사건이. 이거 딱 보면 재밌잖아요. 웃기고 사건 자체도 재밌고 가볍게 볼 만한 사건인데 그것도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또 이런 의미 깊은 의미도 있다. 이러면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이 딱 그렇거든요. 되게 가벼운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웃기고 막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또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무거운 의미도 있다. 49쪽에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방금 말해줬잖니. 불꽃요? 그래. 그게 정말 아버지의 씨앗이면 나머지 자식들은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코펜하겐. 네? 코펜하겐에 있다. 스칸디나 반도에도 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도 있고 스톡홀름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고 이스탄불에도 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말한 첫날 밤 같은 거요. 아버지 나는 진짜 얘기가 듣고 싶어요. 알았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근데 이 아버지도 되게 뻔뻔하죠. 이 캐릭터가 이 아버지 캐릭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 아들에게. 네. 아버지가 정말 뭔가
여러 가지 또 상징으로 쓰인 것 같아요. 어 이게 또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거를 이제 좀 감추려고, 아. 그리고 화자한테 좀 긍정적으로 밝게 뭔가 좀 애쓰는 듯한, 음. 원래는 절망적이고 이제 그래 힘들 때 힘들어도 이렇게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음. 뭔가 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어떤 뭐 아버지라는 속성, 음. 그리고 그 기존의 어떤 아버지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제 되게 무겁고, 그리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되게 막 말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나를 이제 잘 이제 보호하는 그런 게 쪼끔 아니라 정말 좀 가볍거든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맞아요. 예. 그래서 뭔가 기존의 어떤 그런 아버지라는 상징 체계를 좀 많이 뒤흔드는 것 같아요. 음. 맞네요.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다. 근데 헛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근데 좀 이게 아버지는 좀 나름 진지한 것 같아요. 톤이 톤이 진지해요. 근데 웃겨. 음.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죠. 빈대떡집 에피소드. 이제 나 51 쪽에 어 집에 찾아가죠. 엄마 집에 찾아갔었는데 아버지가 "너 뭐야?" 그녀의 오빠다. "아 안녕하세요. 너 이 새끼 뭔데 아까부터 남의 집 앞을 기웃거려? 경자 씨 집에 있나요?" "경자? 경자는 왜?" "아니 저 그냥." "왜 그러는데?" "술 먹으면 힘이 세지는 아버지 사내 앞에서 꼼짝을 못 한다." "아니요. 저 다음에."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데?"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경자 씨,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가 읽어 보죠. "사내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진다." 그러면서 53 쪽에 보면 "사내는 아버지의 얼굴에 편지를 집어던지며 버럭 소리친다. 넌 임마 문장이 안 돼." 이게 문장이 안 된다. 참 안타까운 이런 얘기를 하죠. 음. 아버지의 우스운 사랑. 그런데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문장요. 언젠가 네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형을 만나게 되면 그 애에게 물어보아라. 아버지 좀 그러지 말고 말해 보세요. 진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인제 편지 음 얘기도 하고 "내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요?" "그날 이후로 당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 온몸이 가려워지곤 했어요." 음.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빠 때문에 계속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를 싫어하나요?" "네." "네." "왜요?"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대요." "아니 그렇다고 그걸 꼭 그대로 말해야겠어요?" "미안해요."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비틀죠. 이상하다. 아까는 됐는데." 이런 씨발 뭐지 56 절 아버지는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친다. 이런 씨발 무슨 이런 부분들 아이 요즘 욕이 왜 이렇게 좋지? 예. 하하 정말 할 줄 아는데 이거라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음. 두 사람은 다시 어색해진다.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있어요. 금방 올게요." 하면서 두 사람이 인제 키스할 뻔하는데 아버지가 헐레벌떡 수덕하러 가서 입안을 헹구죠. 비놀리아 비누로. 근데 입이 엄청 인제 우액하는 구역질이 나죠. 응. "오래 기다렸어요?" "어디 갔다 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머리가 지끈거린다. 뭐 이런 부분은 되게 낭만적으로 키스할 뻔한 그런 비놀리아 비누 향기가 밤하늘로 통통 날아오르고 음 여기 보면 57 쪽이 아래 보면 "그리하여 투명한 비눗방울들이 낙곰처럼 흩날렸을 때 싱그러운 비놀리아 향기가 밤하늘 위로 톡톡 파랗게 퍼져갔을 때 바로 그때 내가 태어난 거다." "정말요?" "거짓말이다." 이 이런 아버지. 어 아까도 뻥을 치더니 또 이렇게 또 뻥을 음 이게 인제 이런 에피소드고 음 그다음에 인제 뭐 59 쪽에 가면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해 주죠.
내가 너희 엄마를 만난 것은 춘천역 휴게소였다. 어, 그때 나는 군화끈을 고쳐매며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이, 이 이야기부터는 이제 얘가 꾸벅꾸벅 졸아요. 점점 이제 졸면서 꿈속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합쳐지는 60쪽과 61쪽이 그렇죠. 마지막 부분인데, 음, 그러면서 끝나요. 어, 이제 60쪽에 보면 꾸벅 고개를 가누다 움찔 놀란다. 아득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제부터 정말인데 졸음이 물려온다. 꾸벅 나는 다시 고개를 떨군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어떻게 어디선가 바람이 말한다. 지금 이건 네가 묻고 있는 말들이 아니라고. 나는 어디론가 둥실둥실 날아간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듣지 못하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데 목소리는 멀어져 간다. 저기 옛날 옛날에 오래된 하늘 위로 펑펑 불꽃놀이가 터진다. 전멸하는 불빛들. 나는 하늘 위에 높이 떠 우리 집을 내려다본다. 저 멀리 스칸디나반도에 내 형제가 보인다. 그는 산 위에 올라 한쪽 손을 높이 흔들고 있다. 그가 나에게 아른 체를 한다. 어이!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여야 한다. 잘 들리지 않는다. 그가 다시 외친다. 어이! 쩌렁쩌렁 반도의 산맥을 타고 울려 퍼지는 너의 목소리. 나는 용기 내어 말해본다. 뭐라고요? 그가 말한다. 우리 땅은 간빙기라 1년에 2cm씩 떠오르고 있어요. 나는 좀 더 큰 소리로 묻는다. 뭐라고요? 그는 손을 흔들며 온 힘을 다해 마치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듯 내게 외친다. 돌아서며 묻지 못하는 안부 넘어 있는 안부들까지 모두 안녕하세요. 이건 아빠가 썼던 문장이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스칸디나비 반도의 형제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고마워요. 음. 뭐 이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납니다. 어, 음, 그리고 이제 61쪽에도 이런 문장이 있죠. 어머니가 말한다. 당신이 보고 싶어질 때마다 온몸이 가려워지곤 했어요. 아버지가 말한다.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아이가 하늘 위로 수백 개의 숟가락을 집어던진다. 빙글빙글 돌며 비상하는 숟가락들이 폭죽처럼 반짝거린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엔딩?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그 이전에 나왔던 모든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막 이미지가 막 이렇게 섞이면서 환상처럼 거의 꿈처럼 그러면서 끝나거든요. 아이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되면서. 음. 저는 뭐 이게 문학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어떤 느낌의 어떤 그리고 약간 진짜 뭔가 상상계로 이제 돌아가는 듯한 그리고 뭔가 아이나 어떤 순수 그리고 이런 어떤 망상 사실 모든 어떤 이제 망상이나 어떤 상상들은 사실 현실에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신의 어떤 상상과 망상 속에서 꿈을 이제 꾸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떤 뭐 체계적인 어떤 그런 발현보다는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 속 안에서 이제 부풀고 있는 어떤 풍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상과 이제 유머와 그리고 어떤 이제 일화들이 사실 이 어떤 아버지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금기시대엔 어떤 사회의 어떤 것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문장으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무슨 이제 언어들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어떤 하나의 정말 제 기묘한 어떤 일화로 정말 좀 기묘하게 잘 서술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 화자 등장할 때마다 이런 분위기죠. 되게 명랑하고 밝고 유쾌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간 상황이지만 그런 아버지가 또 이렇게 또 농을 던지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아이는 또 받아들여서 근데 이건 이 소설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같은 느낌도 들고 아까 첫 번째 저희가 대상 받았던 작품 침묵의 미래 이건 언어 말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소설이었다면 이 두 번째 소설은 이야기 그러니까 서사란 무엇인가 스토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김연아 작가님이 이게 자선 대표작이잖아요. 김연아 작가님이 골랐어요. 아 이거
근데 이게 진짜 대표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야, 앞에는 그 말, 우리 뭐 언어 얘기했으니까 뒤에는 좀 내가 스토리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 이거 작가는 철학자는 뭐 서사에 대해 고민하면 철학적으로 이렇게 막 정의를 하겠죠. 스토리란 무엇이다, 뭐 이렇게. 근데 소설가가 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하면 이런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스토리란 이런 거야. 이야기란 이런 거야. 이야기의 힘, 이야기의 본질, 이 소설을 봐. 나의 답이야.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이야기가 이렇죠. 실제는 뭐 아까 말씀한 파우스님 말씀처럼 뭐 아이가 생긴 거 뭐 누가 모르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정자와 뭐 난자가 만나서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문학이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야기이고 이게 문학이야. 이게 문학의 힘이다.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이런 거죠. 아버지는 진정한 소설가인 셈이고. 응, 그래서 사실 응,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형제 얘기도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빙하가 녹고 있고 점점 이제 1년에 뭐 2cm씩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반대편의 사람들은 폭풍으로 인해서 죽고 토네이도에 의해서 죽고 이런 게 자기 힘으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이제 뭔가 그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이제 발견해서 과학자로서 뭘 할 수 있지 않는 한 사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가는 사실 문학가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좀 무기력함에 빠져요, 사실. 음, 나는 그것들을 알고도 못 막는구나. 나는 음, 너무 무력하다. 음, 무능하다. 이렇게 빠지는데 사실 이 문학이라는 것이 그런 역사적인 충동을 이제 가지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발견하고 자신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생애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환경에도 뭐 이제 같이 이제 뭐 의식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가지는 게 자신의 어떤 능동성, 어, 나도 이런 세계의 어떤 일환으로서 그리고 너도 나도 같이 노력을 해보자. 나도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자신한테는 이제 도움이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자긍심을 깨워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두 작품을 침묵의 미래와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를 봤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라서 계속 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수상 수상작이 무려 8편입니다. 4개씩 나눠서 한 부당 4편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